안녕하십니까. 김효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지를, 쓰기 위해서는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말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문 읽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 보면 논문 읽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마실 때 됐으니까, 학위 논문 쓸 때 됐으니까 논문 써야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려워서 저한테 오시는 이유가 사실 논문 읽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논문을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줄 알아야 쓸 수 있죠? 그리고 논문을 읽을 때는 논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 거죠. 많이 읽어야 내 전공 분야의 이론과 연구 방법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특정 전공이나 특정 전공이나 특정 주제에는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쓰는 연구 방법이나 이론들이 있거든요. 논문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연구는 사실 일정한 예를 들면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마다 살짝살짝 응용해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 전공 분야에 익숙해져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논문 읽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보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의 단락, 보통 연구를 보면 끊어쓰기 하죠. 예, 예. 끊어서 쓰는데 그 끊어서 쓸 때 그게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 또는 한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 보면 한 페이지 전체가 그냥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 전체가 예를 들면 그렇게 쓸 말이 많나요? 그러면 그건 정돈되지 않은 거고, 안 그러면 하나의 단락 안에 여러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문장 또는 한두 개의 단어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의 논리가, 전개가 앞으로 가는 느낌을 줘야 돼요. 예, 자꾸 맴돌고 부연 설명하고 자꾸 즉 뭐 해가지고 계속 부연 설명하면 좀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쭉쭉쭉 나가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 전공 분야, 그러니까 특정 학교, 학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전공마다 학교마다 뭐 학과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알으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여기 뒷부분은 비슷한데, 특히 다른 거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이런 식으로 아주 전형적인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론에 이론적 배경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고, 연구 방법,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학위 논문에서는 거의 없죠. 근데 요즘에 많은 학술지에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할 건지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그거는 특정 학술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용 방법은 APA 많이 쓰고요. 예, 번호로 매기는 거 있죠? 의학에서 많이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 분야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APA 쪽으로 나간다. 인문학은 좀 다르죠. 주석도 많이 달고. 예, 저는 주로 이제 컨설팅을 인문학을 주로 잘 안 해서, 예, 사회과학 쪽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을 수량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생각을 수량화해서 설명하는 학문들, 이런 학문들이 사회과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APA 쓰니까 저는 APA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 읽기를 할 때는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락을 요약하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처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말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면 요약하는 요령을 조금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논문이 다른 사람들 논문이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논문에 익숙해지게 되겠죠.
자, 논문을 읽을 땐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큰 줄기를 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문장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문장 예를 들면 그 연구자가 넣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거 특정 논문 예를 들면 수십 개, 수백 개 읽으실 건데 특정 문장을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 안 가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큰 줄기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예를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읽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은요, 대부분 독자의 이해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해 안 가는 문장 독자의 이해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자가 글을 잘못 쓴 거예요. 네. 왜냐면, 정보 전달을 위해서 쓴 글인데, 읽는 사람이 학위 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이면 어느 정도 학교에서, 당신은 우리 학교에 와서 학위 과정을 이수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세요. 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자격을 부여할 정도의 사람인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저자의 글쓰기에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그런 것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돌이켜 생각하면,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지도 교수님 뭔가 가르쳐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지도 교수님한테 의지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가셨다는 거는 대학원에서 와서 공부하세요. 자습하세요. 예, 마음껏 예를 들면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교수님들은 도와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너무 원망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 그게 석박사 과정이다. 대학은 공부를 합니다. 대학원은 연구를 합니다. 대학에서 배웠던 거는 대학원에서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대학은 학부는 소비자, 대학원은 생산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치시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원에 가서 만들어야지, 연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학원 생활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거다. 예, 거기서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생산하는 겁니다. 예, 업자가 되는 거, 생산업자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논문 읽을 때는 큰 줄기를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요약 정리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개조식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죠. 제가 여기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번 읽으면 금방 잊혀져요. 예, 그죠? 잊혀지게 마련이라서, 예, 그래서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 연구들을 개조식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구조를 알게 되죠. 자, 이미 출간된 연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역으로 생각하면, 어, 이 사람들도 뭔가 틀에 맞춰서 예를 들면 넣었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글로 풀어놓은 거를 역으로 요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 틀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어떤 틀은 좋고 어떤 틀은 좋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어떤 틀은 바람직하고 덜 바람직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쭉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한 1, 2분만 이렇게 슉 한번 훑어봐도 나중에는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이거 좋은 용어인데? 괜찮은데? 요런 예를 들면은 레벨까지 올라가시죠.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시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논문이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예를 정리하셔야 돼요. 예, 내 연구에서 나중에 실제로 예를 들면 논문을 구조에 대해 다 익숙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특정 학과, 학교, 특정 학술지,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뭐 소수점자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을 그 연구 결과 테이블을 제시를 하는데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나 뭐 스탠다드 에러 뭐 예를 들면 별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t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p-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요거는 특정 학술지나 학과나 뭐 이런 데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특정한 거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굉장히 예를 들면 보기 깔끔한 거, 예를 들면 그런 형식을 내가 쓰면 되는데 그거 이제 내가
바로 하기에는 잘 생각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직한 예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요거 내가 전에 요거 회계분석표 깔끔하다고 내가 정리해놨었지? 그러면 그거 스크랩해놓은 거 딱 가져와서 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T테스트 여러 번 예를 들면 5개, 10개 돌렸는데, 5개, 10개 돌린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그 간략하게 깔끔하게 뭐 제시한 예를 들면 뭐 특정 연구가 있다. 그럼 그 연구 보고 나도 똑같이 베끼면 되는 거예요. 예. 연구 방법을 예를 들면 제시하는데 정말 예를 들면 뭐 요인분석 결과를 정말 깔끔하게 제시했다. 그런 바람직한 예도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직한 예를 정리를 중간중간 해두시면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읽다 보면 당연히 조금씩 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다 논문 뭐 이런 게 경우 괜찮은 연구 안 괜찮은 연구 이제 보는 눈이 떠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람직한 예를 정리하면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본인 연구를 갖고 와요. 저한테 막 출력해서 오는 거 어디 있고 뭐 PDF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선생님 뭐 제가 뭐 요즘에 이 연구를 보고 있는데 이 연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니까 뭐 죄송한 얘기하자면 터무니없는 연구. 그렇게 제가 얘기 드리죠. 이거 좋은 연구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뭐 연구 뭐 같이 찾아본다고 뭐 얘기 드리거나 뭐 다른 연구를 뭐 예를 들면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는데 그 터무니없는 연구를 좋은 연구인 줄 알고 예를 들면 많이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그분들은. 그거를 예를 들면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수 좋게 예를 들면 졸업하거나 그 사람은 재수 좋게 예를 들면은 뭐 투고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셉트 됐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것들 예,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개조식 구성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볼까요? 요 참고 자료 요게 여기 내용 이거는 뭐 중요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 뒤에다 내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어머니의 사실은 이거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학생 한 분이 요청 뭐 과제를 냈는데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도 되냐 뭐 허락을 받고 뭐 제가 이제 가끔 예시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학생이 한 겁니다. 김혜순이라는 이분 뭐 유아교육 쪽 논문을 가져오셨는데 어머니의 자녀 성숙 행동 기대와 의학의 자녀 정서지능 만족지능력 신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네요. 뭐만 나옵니까? 자녀 생속 행동 기대 정서지능 만족지능 능력 신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이 조금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뭐 논문 자체가 보려는 건 아니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셨는지 보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신사회적 행동이 아마도 종속 변수인 것 같아요. 자녀의 자녀 성숙 행동 기대, 정서지능, 만족 지향 능력, 얘가 아마 독립 변수인 것 같고, 얘들은 뭐, 이중 매개를 됐거나, 중에 하나는 뭐 조절 변수이거나 뭔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친사회적 행동을 먼저 써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변수들의 존재 이유는 이 친사회적인 경우는 종속 변수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 우리가 관심은 종속 변수입니다. 나는 비록 자녀 성숙행동 기대, 정서지능, 만족지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결과론적인 변수가 아니라 뒤에 예를 들면 뭔가 영향을 받는 변수를 추가를 해야 돼서 나는 요거 막 부각시키고 싶어. 그래가지고 먼저 쓸 수도 있긴 해요. 여기도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사회장도 먼저 써주는 게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는 만족지역 능력을 먼저 썼네요. 자,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건 뭐냐면은요. 만족지역 능력 왜 연구합니까? 중요하니까 연구하죠. 그래서 만족지역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과연 만족지역 능력이 뭐냐. 그래서 이 만족지역 능력은 아마 유학이겠죠. 뭐 성인기 뭐 해가지고 성인들한테 만족지역 능력 뭐 개발하고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아기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왜 필요성, 결국은 중요성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만족지원 능력 되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지원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신사회적 행동도 되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들 간에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해주고, 보통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에 대해 설명해주고, 독립변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약간 뒤집히긴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정서지능과 만족지능이 친사회적 행동,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네요. 이분들은 정서지능을 이제 중간에 특별한 설명 없이 이제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 종속변수. 그래서, 정서지능의 개념을 여기 또 설명을 했네요. 정서지능 이렇게 해놓고 도입을 하면서 정서지능이 만족지원 능력에 미치는 관계, 정서지능과 만족지원 능력이, 정서지원과 만족지원 능력,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도입을 해야 될까요? 자, 서론에서 나중에 결과를 봐서 얘기를 하려면 자녀성 수행동기대와 자녀성 수행동기대도 이제 끌어들여 와야겠죠. 그래서 이분 보니까 자녀성 수행동기대와 만족 지연 능력을 그리고 또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 그래서 처음에 종속 변수 도입을 하고 독립변수 도입을 하고 독립변수가 아니구나. 이거 중간쯤 오는 거구나. 그리고 종속변수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들을 해서 그 변수 간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얘들 간에는 이 네 개 변수들 간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현행 연구들을 봤더니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연구가 부족하더라. 그리고 이런 연구들 보니까 연구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현행 연구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공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족하다는 연구가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구는 요 네 변수들 간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연구 문제나 연구 과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설명을 했겠죠. A가 B에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뭐 B가 C에 영향을 미치고 C가 D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행연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이제 실증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설을 씁니다. 연구 가설. 연구 가설이라는 거는 방향성 있는 진술문이죠. 연구 가설을 쓰는데 여기서 연구 문제라겠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주로 연구 문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각 어머니 자녀 행동 기대 수준과 유아 정서지능 만족지는 친사회적 행동 각 요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뭐 차이는 어떠한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어머니 자녀 행동 기대 수준은 유아의 정서지능 만족지 않느냐 친사회적 행동에 뭐 예를 들면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예를 앞에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설이 되는 건데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진 않죠. 하나씩 뭐 끊어서 하는데 UI 전혀 성들은 기대 수준은 UI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는 얘의 정적인 영향을 미칠 얘는 얘의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는 얘의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뭐 가설이 뭐 열 몇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통 근데 여기는 연구 문제로 해서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연구 문제가 더 나왔고, 우리가 이 연구를 직접 볼 건 아니니까 이제 구조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 대상, 뭐 경상도에서 뭐 해가지고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뭐 연령, 학력, 수입, 뭐 인구사역적 배경. 인구사역적 배경은 우리가 반드시 내 연구에 필요한, 내 연구에 예를 들면 이게 뭐 통계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내가 치우친 예를 들면 샘플이 아니라 모집단과 유사한 샘플을 예를 들면은 뽑았는지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민을 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 증후 대상 연령 엄마 나이가 막 다 50대야. 유아들인데 엄마 연령이 다 50대면 그게 뭐 치우친 분포죠. 매우 치우친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봤더니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정 형태를 봤더니 다 예를 들면 편모 뭐 예를 들면 그래 버려요. 그러면 약간 다르겠죠. 그러죠. 예, 예. 뭐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차별하고 차이하고 사람들이 뭐 헷갈리는 경우가 많던데 과학 연구를 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를 들면 사회에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은
예를 들면 궁금하면 그거를 좀 실증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특성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구도구 각각 연구도구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연구도구에서 보면 어떤 오리지널 척도 누구의 척도를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분은 보니까 직접 여기서 갖고 와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요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점수가 의미하는 척도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측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점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서의 요인, 그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결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어떠했고, 내 연구에서는 어떠했다. 그 정도를 예를 들면 써주면 연구 도구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면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연구 절차, 자료 분석, 요 정도면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석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연구 절차 어떤 식으로 했고 예비조사 설문지 하면은 바로 뿌리진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3명만 대상을 실시했네요. 교사 3명 대상 어머니와 교사 3명은 사실 적죠. 그래서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1, 20명 뭐 실제 조사원들 해서 예를 들면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조금 더 하면 좋죠. 예. 예비조사를 통해서 나온 응답들을 본 조사에서 집어넣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넣어야 정상이죠. 근데 뭐 넣는 경우도 있죠. 뭐 차이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아, 뭐 예를 들면 예비조사를 저 해봤더니 수정한 문항이 하나도 없다. 똑같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뭐 넣어주는 경우가 뭐 종종 있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비조사를 통해서 괜찮다 싶으면 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하게 하신 겁니다. 자료 분석은 어떤 툴을 써서 예를 들면 자료 분석은 내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쭉쭉쭉쭉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연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기술 통계를 해서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해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도구의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상관 중요해요, 상관. 상관을 자꾸 빼먹으시던데, 상관은 내 연구에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마치 밑반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 연구 대상의 기술 통계는 제시해 주시는데, 그리고 연구 도구의 기술 통계를 제시해 주시는데, 상관을 잘 안 제시를 안 해요. 상관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을 예를 들면 위에서, 이분은 보니까 아노바를 하셨네요. 네, 아노바를 하셨고, 그래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SPSS를 통해서 했다. 옛날 연구니까 14.0이네요. 그래서 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 연구 결과물 해석. 연구 결과는요, 기본적으로요, 여기 보면 연구 문제 있죠? 어디였어? 네, 연구 문제. 연구 문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research question이죠? question을 하면 answer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answer가 이겁니다. 예, 예. 연구 결과, 리절트가 아니라 뭐 research answer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질문을 하거나 가설을 세웠으면 거기에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결과가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 문제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3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셨네요. 잘한 거예요. 매우 잘한 거예요. 이분은 이 차이 위주로 뭐 보신 것 같은데, 차이 위주로 예를 들면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논의 및 결론. 뭐 이름은 다양해요. 논의 및 결론, 뭐,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논의 따로 쓰고 결론이 장이 따로 달라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의 또는 결론 또는 뭐 논의 및 결론, 뭐 시사점, 뭐 이런 게, 이름은 다르지만 아무튼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네 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연구를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그래서 요약,
시사점,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연구의 요약,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 그 다음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끝에다가 연구의 의의를 하셨네요. 요약한 다음에 보통은 의의를 이건 보통 시사점인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요 제한점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오고 제한점을 맨 마지막에 하면 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예, 오게 되죠. 네. 연구해놓고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뭐 굉장히 장황하게 뭐 쓰시려고 하는데 연구 열심히 해놓고 내 연구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의 제한점은 보통 연구 방법 쪽이나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뭐 많아야 한 3개, 4개, 예, 3개 정도, 두세 개 정도, 2개는 좀 적고요. 보통 3개 정도 많이 하죠. 그래서 내 연구가 요러한 점에서 예를 들면 내 연구가 사실은 여기서 만족지었느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차이를 봤는데 사실은 요 차이 말고 이 변수들 간의 예를 들면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선후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 차후 연구에서는 당신들은 연구를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예를 들면 관계적으로 예를 들면 구성을 해보세요.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녀 성숙행동 기대 말고 여기는 보면 부모의 자녀 성숙행동 기대 같아요. 이제 정서진은 이렇게 했는데 부모의 기대 말고 아이들의 실제 발달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성숙행동 기대가 아니라 자녀의 성숙행동이 뭐 정서지능, 만족지능은 신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의 기대 말고 아이의 실제 발달 상황, 자녀 성숙의 행동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회정서 발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건 못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막 내 연구 막 자녀성 숨기는 기대 아무것도 아닌다. 그냥 뭐 할 거 없어서 했어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는 않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게 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에서 했잖아요. 예. 경상도에서 해서 예를 들면 경상도 중소도시에서 했네요. 아마 그 학교가 뭐 그쪽 분이거나 아니면 고향이 그쪽 분이거나 뭐 그랬겠죠. 그러면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대표성을 예를 들면 갖기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벌써 3개네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내용을 까낼 필요는 없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미 이렇게 얘기는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의문석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네. 자기 자연성동 행동 기대치고 자기가 만들었나 보죠, 아마? 제가 아까 직접 번안해서 이거는 뭐 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저걸 내가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소속 연구들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겠죠.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자, 보면 이 틀에 따라서 나도 연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돼요. 예. 이 연구는 차이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한 거고 다른 연구들은 또 다르게 구성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구의 그 틀과 익숙해지신다. 연구의 구조와 익숙해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조식 구성, 지금 보신 요 개조식 구성을 도대체 지금 같은 경우에 있는 연구 결과를 요약한 걸 그냥 한 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개조식 구성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가 직접 예를 들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연구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